네, 2023 고전과의 만남 인문학의 향연,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이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는 우리 4개 우리 중학교 학생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각 교실에서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천 도서를 선정을 했고 또 긴 호흡으로 고전을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책을 한 가지씩 다 들고 계신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읽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압록강, 그렇지. 압록강하고 또 네.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집중력 있게 정말 다 읽고 오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전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고 오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성찰이 됐어요. 그래요? 네, 자기 개발이 됐고, 좋습니다. 칸트는요, 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로 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 고전과의 만남 인문학의 향연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익산 부송중학교의 강민정, 유하연 학생, 그리고 전주 우림중학교의 이지유, 김서연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최나영 선생님과 허민현 선생님도 모시겠습니다. 고전의 지혜를 담백하면서 또 맑은 언어로 풀어내는 고전 학자입니다. 우리 박수밀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밀 선생님은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을 오랫동안 탐구하고 있고요.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열알기 첫걸음 등을 또 저술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수밀 선생님으로부터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박수밀입니다. 그 밀이라는 글자가 좀 희귀하죠.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박수밀이라는 이름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듯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그 누나 형 언니들 가르치는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이제 교수자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또 작가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게 된 이유는요,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작가 한 명을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20세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20세기에는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은 21세기는 그 문화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느냐, 위대한 그런 문학인이 있느냐, 문화인이 있느냐가 그 민족의 긍지를 갖게 하고 또 선진국을 가늠하는 잣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오늘 이 소개해 드릴 작가는 이제 고전 그 문장가 중에서는 최고의 작가라서 우리 고전 학자들이 정말 가장 뛰어난 문학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능 공부를 하면은 늘 고전에서 이분의 작품이
영순위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함께 한번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 사회 또 우리나라를 빛내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제가 다 미리 띄워놓을게요. 우리 이제 고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고전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굉장히 그 위대한 그런 어떤 인물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대답 잘하는 학생은요, 제가 요거 끝나면은 한 명은 선정해서 선생님이 쓴 책에 저자 사인을 해서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한번 알건 모르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고전 인물 중에 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 있을까요? 여기 한번 뭐 패널 분들도 얘기해도 좋고요.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있죠? 네, 맞아. 그죠?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이 나왔어요. 또 누구 나왔죠? 세종대왕. 예, 맞아요. 이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두 쌍두마차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종대왕이 뭘 창제하셨죠? 네, 이제 한글보단 정확하게는 훈민정음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한 거예요.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는데 이 훈민정음 한글이 세계적으로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뛰어난 문자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분이에요. 또 충무공 이순신은 어떤 일을 하셨죠? 네, 그래요. 거북선을 만드셔서 저 명량해전, 노량해전 다 들어봤죠? 이런 어떤 해전 그 전술이 세계 3대 해전에 속해요. 그러니까 충무공과 세종대왕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구한말에 한 굉장히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세 가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도 얘기했지만은 충무공과 세종대왕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퇴계와 율곡의 도학을 먼저 얘기를 하네요. 혹시 퇴계와 율곡 들어보셨어요? 네, 역시 여러분들 예 훌륭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가 이제 주자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이 주자 성리학의 이론을 이렇게 이제 집다성하신 유학의 종장 되시는 퇴계와 율곡 선생을 일단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퇴계와 율곡 선생 어디서 좀 보지 않았을까요? 네, 좋아요. 1,000원, 5,000원에서 네, 만나고. 맞아요. 늘 그 민족이 자랑하는 인물은 지폐에 있어요. 돈에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 1,000원짜리 누가 계시죠? 네, 좋습니다. 퇴계. 자, 그러면 5,000원짜리에 여러분들 훌륭해요. 조금만 더 해볼까? 10,000원짜리는 5만 원짜리는 좋아요. 500원짜리 야, 속지도 않아요. 맞아. 500원짜리는 충무공이 아니라 학이거든요. 충무공은 얼마짜리에 계시죠? 네, 100원짜리 일단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퇴계와 율곡의 도학, 이건 이제 성리학을 얘기해요. 그리고 보면은 충무공의 용병, 거북선 전술. 자, 그러면 조기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역시 여러분들은 눈치도 빨라. 물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오늘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이제 구한말까지 우리 저 지식인들은 좀 훈민정음을 조금 낮추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전 시절에는 중국 중심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한문 한자를 갖다가 문명어라고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 지편전 학자들 외에는 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낮춰보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쉽게도 없지만 여기 대신 들어가는 게 바로 연암 박지원의 문장 이렇게 꼽았어요. 연암 박지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못 들어본 분은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배워두면은 나중에 아주 유익할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요거 볼까? 자, 어떤 또 굉장히 그 뛰어난 한 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의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 여러분 괴테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세익스피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영국의 세익스피어, 독일의 괴테와 나란한 위상을 가질 만한 인물로 우리나라의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우리 고전학자들은 연암의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와, 연암은 국내용을 넘어서 이건 국제용이다. 그 연암 박지원이 쓴 열알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이고 그 문학 작품 하나하나는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연암의 작품을 많이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국어 공부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연암 박지원이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일컫는 열알기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래도 초상화를 봐야겠죠. 어때요? 딱 보니까 좀 부드럽게 생기셨나요? 아니면은 좀 무섭게 생기셨나요? 뭐가 무섭죠? 맞아요. 눈을 보니까 이게 그냥 10시 10분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너무 좀 무섭게 생기셨죠? 네,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은 그러니까 연암의 손자인 박주수라고 하는 그 여러분과 같은 그런 학생이 때 한 19살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구나. 19살 때 자기 할아버지를 그린 초상화이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현대 그 화가인 한국 화가인 이동원 화백이라는 분이 다시 좀 이렇게 새롭게 그린 그림인데 일단은 두 개가 전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겉모습은 좀 무섭죠. 네, 풍채가 되게 좀 뚱뚱하시고 태양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높으셨어요. 유머도 높고 또 부드러움도 겸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 말고 아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었으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일단 이저 오른쪽 밑에가 한양이라고 쓴 글씨예요. 잘 안 보이죠? 열알기 첫걸음 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맨 앞에 그 지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쪽으로 보면은 저쪽이 어디죠? 맨 끝쪽 왼쪽 뭐가 있죠 밑에? 북경. 예, 그래서 고전 시절에는 이제 우리 이 조선의 사람들이 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늘 서너 차례씩 이렇게 조공행위로서 사신으로서 저 북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길 코스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연암 박지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가게 된 거는요 44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암 박지원은 좀 직업도 없었어요.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백수였어요, 글쎄. 근데 이제 능력이 없는 백수가 아니라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 또 게다가요, 굉장히 명문 양반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그 권력자들이 막 연암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연암 박지원은 그런 권력에 줄을 서는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과거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쓴 그런 작가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연암의 팔촌형인 박명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갈 때 최고 우두머리로 가게 됐어요. 그걸 이제 예전에는 정사라고 이제 불렀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야. 그래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갈 때 이제 자기가 밑에 있던 그 연암 박지원이 평소에 중국 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편하게 이제 중국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때 간 이유는 그 중국의 걸륭 황제 때였어요. 근데 이제 걸륭 황제가 고위 생일을 맞았어요. 자, 고위면은 몇 살이죠? 80? 그럴까요? 90? 네, 정확히는 70이에요. 70. 70을 고위라고 해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 북경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걸륭제가 북경에 있지 않고 저기 맨 꼭대기 위에 저 열하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의 승덕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승덕에 있으면서 나 여기서 잔치 벌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도착해 있을 때 너희들도 빨리 열하로 와 이런 거예요. 이거 신뢰예요, 아니에요? 신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소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약소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열화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화까지 가서 중국의 걸륭제 이제 칠순생일을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는데요. 연안 박지원이 중국에 갔다 오기까지의 총 기간은 총 5개월이 걸려요. 5개월이 걸리고 열화에서 머문 기간은 6일 딱. 그리고 북경에 다시 돌아와서 머문 기간은 한 달. 근데 여러분 지금 북경에 비행기 타고 가면은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아직 안 가봤죠? 아직 중학생이니까 안 가봤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북경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네, 3년은 좀 너무 많고요. 이제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갔어요. 물론 이제 말을 타고 갔겠지만 양반은 밑에 있는 하인들은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서울, 한양부터 저 북경까지 베이징 걸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한 달 반에서 2달. 그래서 총 5개월이나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근데 북경에서는 한 달간 머물고, 그다음에 열화에서는 단 6일 머물고. 연암이 간 목적은 내가 저 중국이라는 그 선진국 강대국의 그 발달한 문화와 제도를 보고 나서 이 가난한 조선의 백성을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용어로 부국강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국강병하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문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일컫는 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궁금점은 우리 학생께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한번 좀 질문 좀 해주실까요? 머문 기간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왜 책의 제목이 북경일기가 아니라 열하일기인 거예요? 6일밖에 안 네. 됐는데 짧은 기간인데. 그렇죠. 5개월 동안 있으면서 북경에는 자그마치 한 달을 머물고 열화에는 고작 6일간 머물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식으로 하면 북경일기라고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더 오래 있었을 테니까. 옛날에는 이제 북경을 연경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연나라의 수도 이런 뜻으로. 그러면 이제 연경일기 뭐 이렇게 쓰거나, 또 옛사람들은 연행록이라고 자주 썼어요. 연경에 여행 갔다 온 기록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연행록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연암은 열하일기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열하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열하까지 갔다 온 사람은 연암 박지원 일행이 최초였어요. 처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열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하일기 책이 있잖아요. 요즘 번역본으로 이렇게 3권짜리로 나왔어. 근데 열하에는 6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절반가량이 열하에서 보고 들은 일이야. 그러니까요, 6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책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책 한 권보다 훨씬 넘는 분량의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들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일기 쓰면은 한 몇 장 쓸 수 있어요, A4지에? 많이 쓰면 5장, 그죠? 맞아요. 아마 몇 줄밖에 못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연암 박지원은 6일만 머물렀는데 한 권 이상 이따만한 분량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지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한 기간 동안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기간이 정해져도 내가 그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우면 일주일 동안에도 한 권짜리 분량을 남길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맨날 이렇게 어영부영 때우면서 놀아. 그러면은 70년을 살아도 그냥 한 페이지짜리 이야기밖에 못 남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지내서 정말 1년을 지냈을 때 한 권짜리 책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과도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되게 유용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용후생이라고 지금 처음 들어보죠? 네, 아마 그럴 거야. 이용후생은요,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를 쓸모 있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후생은
삶을 도탑게 하다. 그러니까 삶을 윤택하게 하다. 좀 쉽게 말하면은 조금 삶을 풍요롭게 하다.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술과 도구를 이렇게 쓸모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다. 요거를 이제 이용후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사라든가 이걸 공부를 하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실학의 정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용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암 박지원이 한양에 살았어요.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기술과 상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과 상업을 잘 우리가 쓸모 있게 만들어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해서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자 이런 정신을 이용후생이라고 하는데 연암 박지원이요 뭐를 엄청 좋아했어요. 뭐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술을 엄청 좋아했어. 아니 말술가였어 말술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술병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한 양부터 10양까지 이렇게 크기가 달랐다고 돼 있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의 단위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돈의 단위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무게의 단위, 크기의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거, 그다음 10양은 그 무게가 된 게 큰 그런 어떤 술병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술병이 딱 한 종류밖에 없어서 내가 만약에 조금 마시는 사람이 그 술병을 살면 너무 많이 남어. 또 많이 먹는 사람이 그 술병을 살면은 모자라. 근데 중국에 한 가게 들어갔더니 요게 크기가 다 다르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술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연암이 이 별것도 아닌 것에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야. 뭐냐면은 이걸 보고서 뒷거 이제 더 봐요. 근데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 뭐냐면은요. 외양간하고 돼지우리를 봤더니 자, 외양간과 돼지우리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돼지우리 본 적 있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의 상징이 우리가 아유 돼지우리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 그런데 봤더니 그게 너무 정갈하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존재들 이런 것도 오히려 잘 돌보아주고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연암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연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아까 좀 전에 그걸 보고 술병이 다른 걸 보고 야 이렇게 된 뒤라야 비로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한자이기는 한데 무슨 글자죠? 네 맞아요. 이용. 선생님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인문저술도 쓰지만 사실 교육용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적의 시리즈 가운데 기적의 한자 학습도 선생님이 쓴 건데 혹시 그걸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한자어는 우리 한글을 사랑해야겠지만은 또 배워두면은 유용할 때가 있어요. 저거는 이용. 그래서 도구를 이롭게 하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사물을 쓸모 있게 만드는 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물을 쓸모 있게 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글자죠. 뭘까요? 저게 바로 후생이에요. 삶을 윤택하게 하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삶이 윤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활동 있잖아. 경제적으로 막 도구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정덕, 덕을 바르게 하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경제 활동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우리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만약에 후생, 삶을 두텁게 하기에 부족하면은 어떻게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조선 시대 우리 양반들은 그 이제 여러분들 그죠 경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 중국 학자들의 역대의 말씀을 모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의 임금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이 서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걸 진리 체계로 삼아요. 근데 서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자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번역된 글로. 자, 황제요, 잘 새겨 들으세요. 덕은 오직 선정,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만이 정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백성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잘해야 그게 진정한 정치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화수 금목 토 이건 이제 오행이라고 하거든요. 곡식으로 수 닦아서 뒤에 보면 정덕 이용 후생이 조화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순서를 보니까 정덕 이용 후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 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맨 앞에 있는 정덕 덕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윤리 도덕이거든요. 이 윤리 도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어요. 원래 저거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바르게 한 다음에 이용하고 후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선우의 문제였는데 조선의 양반들은 그게 아니라 정덕만 잘 하면은 뒤에 먹고 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를 사대부의 나라, 도덕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대부들이 저 정덕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명분만 세우다 보니까 그게 쓸데없는 형식으로 치우쳐서 허례아웃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 보면은요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뒤에 말 불 지피지 말고 불은 지펴야 돼 추우니까 근데 겹불은 안 쬐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어떤 헤엄은 안 된다? 오 잘하네 맞아요 개헤엄은 안 된다 이렇게 체면 형식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거를 방치한 거예요. 근데 연암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백성들의 민생 그것이 해결된 뒤라야 인간다움이 실현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연암 박지원과 같은 학자들을 이용후생 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정덕보다 일단은 이용후생이 선결돼야 인간다움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선생님 한 학생이 네. 이 말씀을 듣고 아. 갸우뚱해서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번 그러면 또 해주시죠. 질문 받아볼게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이용후생이 잘 실현된 것 같은데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연함의 생각이 꼭 맞는 말 같진 않아 보이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잖아요. 그 연암 박지원이 이용후생은 경제 활동을 해서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게 되면 인간다움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뭐 서로 가족 간에도 막 서로를 갖다가 막 해치고 막 인간다움이 별로 실현된 것 같지가 않죠. 경제 활동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굶는 학생은 없죠? 근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굶는 이웃이 좀 있으니까 늘 그런 이웃을 잘 살펴야 돼요. 그것도 이용후생의 정신이거든요. 아까 돼지우리 외양간도 깨끗하게 정갈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들을 유심히 잘 살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이용후생의 정신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용, 도구를 이롭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이거는 오늘날 많이 실현된 것 같아요. 근데 후생,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해 여러분 부모님이 어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정말 잘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부가 보면은 소수에게만 좀 집중된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소수만이 좀 많이 이렇게 잘 살고요.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빠듯한 삶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후생은 지금 개념으로 보면 복지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복지 개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골고루 이렇게 복지가 돌아가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논술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아직 우리가 이제 후생은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우리가 잘 살게 됐을 때 좀 더 서로를 돌아보고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이용후생은 이거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른들이 이용후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용후생이 단순히 부국강병 막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연암 박지원의 이용후생은요. 꼭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요. 그래서 무언가 이용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말을 이용할 때도 열알게 나와. 목축을 이용할 때도 사람들은 말의 고삐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잡아 끌어. 그럼 말이 아프잖아.
근데 연암은 이렇게 말해요. 말도 피곤하면 쉬고 싶고, 그죠? 그리고 힘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본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말을 갖다가 살찌울 때 말도 더 튼튼해지고 그거를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사물이나 자연을 막 개발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지나친 욕망을 반대하고요. 자연을 존중하면서 쓸모없는 자연을 인간 사회를 위해 쓸모있게 하자. 이것이 이용호생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조금 더 한번 쉽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 열알기에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성이 되게 뛰어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능에도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작품성 높은 지문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중국에 이제 요동을 가면은 사방이 전체가 그냥 벌판이야. 수천리가. 그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산이 없고 막 앞에 이렇게 그냥 지평선을 보신 적 있나요? 지평선. 여기 저 전라북도에도 이런 지평선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김제 있습니다. 김제 평화, 그죠? 평야나 이런 데 가면은 쫙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도요, 앞을 보면은 어딘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산지뿐인데 중국의 그 요동벌판은 수천리가 들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그렇게 좀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앞에가 이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쾌하거든요. 통쾌할 때 어떤 행위를 하죠? 앞에가 딱 시원해. 네, 그렇죠. 소리 지르잖아요. 야호, 그죠? 근데 이제 연암은 그 이 요동벌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나 통곡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나 통곡할래. 통곡이 뭐야? 막 목 놓아 우는 거. 시원한 벌판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옆에 따라갔던 그 정진사라는 분이 있어요. 약간 띨빵하셔. 이분이 이제 물어봐. 아니 이렇게 시원한 곳을 만나서 왜 갑자기 울 거를 생각해요? 그랬더니 연암이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인간의 7가지 중에서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은 어떤 감정이죠? 그쵸? 그다음 슬픔은 울음, 그죠? 그러니까 울음, 슬픔, 기쁨, 웃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암은 그게 아니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7가지 감정이 다 울음을 자아낸대요.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너무 기뻐서 운 적 있어요? 그러면 연한 말이 맞겠어요. 그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운 적 있어요? 그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어려운 거. 너무 사랑해서 운 적 있어요? 네, 몇 명의 남학생들은 끄덕이고 있네. 벌써 사랑을 했나 봐요. 벌써 이성 세 친구 학생 사귀고.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정도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너무 사랑해도 좋아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너무 욕심나도 울 때가 있나요? 어떤 때요? 시험 볼 때 너무 잘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그거는 이제 뭔가 실망해서 우는 거지. 근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겠네, 그죠? 또 여러분들 왜 어릴 때 막 과자 먹고 싶어서 막 과자 욕심에 막 떼쓴 적 있죠? 그러니까 연한 말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정진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7가지 정이 다 울음을 자아낸다면 자네가 지금 울고 싶은 그 울음은 어느 감정에 해당되는가? 자, 요거 제가 책 문제. 이제 한번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연암이 비유를 해요. 요 비유의 뜻을 알면 국어나 문학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어 시험 잘 보는 요령을 이걸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연암의 말. 갓난아기의 비유로 얘기하겠네 이러면서, 갓난아기가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엄마 뱃속이니 깜깜하고 좁죠. 그래서 거기서 부대끼다가 이제 태어나는 거야. 넓은 곳으로 팍 빠져나오면 손과 발을 펴서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연암의 이 감정은 어떤 감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패널도- 손한 분을 들었습니다. 네, 뭘 것 같아요? 마이크 한번 들었고. 예. 제 생각에는 통쾌함이라고 생각을. 통쾌함이요? 네. 어째서? 아무래도 좁은 곳에서 있다가 나왔으니 시원해서 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통쾌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혹시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또 우는 건 아니었을까요? 너무 슬퍼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왜 슬프죠? 앞으로 살아갈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 네. 예. 그렇죠. 네, 우리 녹록지 인생. 않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예쁜들은 특히 깐난아이가 우는 이유가 아이고 네. 앞으로 이 험한 인생 살 걸 생각하니 그래서 미리 우는 거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그렇죠, 되고 숙제도 있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게 해석은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어와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학은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틀리는 거죠. 영어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죠. 근데 국어나 문학은 다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틀려요? 그죠? 우리말이라서 나는 다 읽고 이해한 것 같은데 왜 틀릴까? 내가 찍은 게 왜 답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문학일수록 이 작가가 어떤 언어나 의미를 굉장히 낯설게 하기라는 이제 또 이게 전문 인문학적 용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관습적이고 상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상징을 쓸수록 우리 이제 이거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문학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언어의 의미나 단어의 의미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상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 작품 속에 있는 지문에 의해서 그 언어의 의미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되게 논리성을 가져야 돼요. 그 논리성은 지문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제 지문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억눌렸던 정을 씻어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처음에는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오니까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까 억눌렸던 정을 씻어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억눌렸던 정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럼 뭐가 될까요? 좀 전에 우리 학생이 얘기해준 뭐 통쾌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즐거움도 될 수 있겠죠. 기쁨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연함의 의도를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함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감정만 짝지어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울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한 슬픈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쪽에서 여기 지문에 없으니까 이 지문안을 볼 것 같으면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연암 박지원은 뭘 그렇게 슬퍼했냐면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는 좁은데 맨날 그 주자 성리학만을 진리로 받들고 다른 사상이나 생각을 막 허용하질 않아. 그래서 주자님이 해석한 것과 만약에 다른 학설을 누가 주장하면 이단이야. 그건 이제 사문난적이라래.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 그래가지고 귀양번하거나 심지어는 죽임도 당해요. 그러니까 주자가 말씀한 그 해석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어 뭐 노자, 장자, 불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단으로 배척을 해요. 근데 연암 선생은 그런 것에 대해 슬픔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위대한 사상은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한 진리 체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배울 점이 있는 거야. 유학자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문제. 여기서 제가 요동벌판 넓은 곳 엄마 뱃속의 의미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엄마 뱃속은 무슨 상징일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학생. 엄마 뱃속은 갑갑하니까 조선을 나타내는 것 같다. 네, 작은 나라. 예. 우리 학생 너무 훌륭해요. 이거 고등학생도 못 맞췄어. 야. 예,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거니까 좁은 조선이라는 현실이에요. 예, 잘했어요. 일단은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넓은 곳, 여기 요동벌판이거든. 이거는 뭘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조선하고 반대되는 어느 나라, 중국.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니까 조금 더 핀다면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내가 이 요동벌판에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곳. 그렇죠. 요렇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악이 울으면은 기쁨도 있지만은 이 갑갑한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슬프고 그렇죠. 좀 막막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은 딱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감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앞에 있는 연함이 울음은 딱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지극하면은 눈물이 난다. 이것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함은 뭔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과 상식적인. 그리고 어떤 공간에 가서 사람들은 여기 하면 요동벌판에 가면 와 통쾌 그런데 연함은 거기서 나 통곡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과 장소를 자기만의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연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색다른 시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하연 학생이 좀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질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박지원은 광활한 요동벌판을 보자마자 좋은 울음터로다. 크게 네. 한번 통곡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러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연함의 상상력이 기존의 사람들과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선비들은 늘 사고 방식이 옛날 중국을 모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어떤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려고 했어요. 글쓰기를 할 때도 옛날 경전, 사서삼경 들어보셨죠? 이런 거를 모방하는 게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암박지원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연암박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일 뿐이야. 지금 여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고상한 말로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살피면 그것이 훗날에는 좋은 고전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알죠? 네, 뉴진스는 알아요? 물론 저보다 잘 알겠죠. 다 그런데 방탄소년단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인물이지만 200년이 지나면 어떤 인물이 되는 거죠? 예, 고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200년 전에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를 갖다 놀라게 한 아주 위대한 그런 가수들이 있었어. 뮤지션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단순히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그 고전에서 그 시대를 잘 이야기하면은 훗날에는 그것이 고전이 되는 거니까 그 먼 옛날을 모방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현실과 삶을 잘 살펴서 그거를 글로 옮겨내면은 훗날에는 그것이 고전이 된다. 이제 연암박지원이 이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자꾸 모방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내가 발견한 개인적인 어떤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감수성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열알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알기를 혼자서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여행. 근데 지금 중학생들이니까 외국 여행은 좀 드물게 가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외국 여행 가본 사람 있을까요? 어디요? 그러면은 여행지 가운데 내가 본 장관 아주 멋진 곳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추천해 줄래요? 일단은 자 파리에 가면 뭐가 있죠? 좋습니다. 에펠탑. 자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그죠? 그다음에 저 옛날에 저 서부 끝에 갔더니 저는 그랜드 캐년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장관이야. 장관은 크고 볼만한 것 이런 거를 장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장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멋진 볼만한 장관인 곳.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요. 아주 멋진 학생. 자기네 그 학교를 갖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멋진 태도예요. 네. 근데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 네? 한옥 그렇죠. 한옥 멋있잖아, 그죠? 네, 우리 한옥 다 좋아요. 자, 예 맞아요. 근데 장관이라는 게 이렇게 좀 봤을 때 좀 멋지고 좀 크고 이런 거, 뭐 63빌딩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연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래 너희 인류 선비들 그런 거 얘기하는데 나는 삼류 선비야. 내가 본 장관을 이야기할게. 깨진 뭐가 장관이고 냄새나는 뭐가 장관. 자 이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만있어 봐. 자 우리 잘 맞춘 학생 옆에 한번 학생한테 기회를 줘볼게요. 기와. 기와라고 깨진 했어요. 기와가 장관이고. 자 밑에도 혹시 할 수 있어요 밑에? 밑에는 예.
냄새 나는 똥 우리 열알기를 근데 어. 또 이렇게 되게 두 학생이 다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깨진 기와와 냄새 나는 똥이 장관이래요. 여러분 깨진 기와는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야. 깨진 기와 갖고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똥은 사람들이 더러워서 막 코를 막고 피하는데 연암은 이게 진짜 볼만한 장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른들도 못 맞히는 문제 한번 내볼까요? 깨진 기와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죠? 네. 네, 깨진 기와를 막 벽 같은 데 붙이면 이게 멋진 디자인처럼 돼가지고 이게 무늬를 이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훌륭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똥걸음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죠? 네, 저기 뒤에 손든 학생. 예. 네, 네. 남학생. 네. 네. 맞아요. 걸음으로 쓸 수 있다. 네,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했으면 좋았겠지만 핵심은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서울의 한양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렇게 똥 버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통 막 악취 그런 냄새가 심했어요. 하천에 막 똥오줌을 버려가지고. 근데 중국 북경에 갔더니 거기에는 막 오히려 똥을 갖다가 막 주스려고요. 말이나 소 뒷공무니를 달아다니면서 똥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그걸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장작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거름으로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이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이렇게 뭔가 쓸모없는 거를 쓸모 있게 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그게 이용후생이야. 그래서 이용후생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연암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뭔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발견해내는 사람.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깨진 기와 똥 이거에서 오히려 볼만한 문명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이 지혜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창조자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간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를 여행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정글 탐험을 했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은 늘 일상적으로 보는데 그걸 습관적으로 보는데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다른 것을 봐. 이런 것이 진정한 발견자이고 창조자예요. 연암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암은 까마귀 날개를 보더니 까마귀는 검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창조자의 안목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찮다고 하찮은 게 여러분 가끔가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혹시? 이거는 너무 작은 일이야. 왜 이렇게 선생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작은 일을 시켰지? 쟤는 되게 중요한 일을 주고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오히려 그거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합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위대한 예술가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피에르 만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어느 날 켄 통조림에 왜냐 아버지가 통조림 공장을 했거든요. 켄 통조림에 자기가 직접 똥을 넣어 안에다가 통조림.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30g씩 넣은 거야. 30g. 그리고 저기 맨 위에 보면 피에르 만존이라는 사인이 있고요. 그 밑에 넘버 80이 써져 있죠. 이거 90개. 저 통조림 캔 90개에다 자기 똥을 넣고 저렇게 쓴 거야. 밑에 쓴 그 글자가 저거야. 예술가의 똥 30g 1961년에 했거든요. 깡통에 넣어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 30g에 해당되는 금값에 판매를 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사겠습니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술이 뭔지를 알면 일단 사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치솟아요. 요거 근래 하나에 요 캔 하나가 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예.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술가의 안목이 필요한 건데 그런 피에로 만조니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자본사회의 특징은 돈을 갖다가
너무 우상으로 여기잖아. 그죠? 배금 사상이라고 하죠. 황금 만능주의. 금. 그렇죠. 금을 인간들이 너무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피에르 만조니는 그걸 풍자하고 싶었어. 그래서 똥을 갖다 금값에 판 거야. 그러니까 금이 똥이다. 이런 어떤 풍자, 퍼포먼스로다가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저 영국에서 어떤 그 모든 기자들에게 투표를 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현대 예술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 1위로 뽑힌 게 바로 이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뒤샹이 1917년에 미국의 어떤 그 미술협회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가게의 남자 소변기를 뜯어다가 거기다가 딱 출품을 하고 샘이라고 붙인 거야. 남자 소변기. 자, 소변기는 예술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미술협회 관계자들이 막 화가 난 거야. 이거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를 물먹이고 있느냐 해가지고 막 비난을 퍼부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소변기가 예술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있을까요, 혹시? 정말요? 나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본 건데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소변기가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아, 예술이라고 칭하니까 예술이 된다. 네, 뭔가 그냥 한 소리 맞죠, 지금?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죠. 네. 왜냐면 이게 네. 지금 뒷상의 정신과 통하는 말일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네. 또 혹시 또 이 소변기가 왜 예술이 될 수 있죠? 우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여기 예술가의 어떤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다. 좋아요. 그 이제 남자 소변기는 사실은 이거는 자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미 만들어진, 영어로. 채만식의 소설에도 이거 있는데 이 제목이 이미 만들어진 제품,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용어가 원래는 이 쥐샹에게서 나온 거야.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근데 쥐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일지라도, 그러니까 사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은 인간이 만든 어떤 고상한 것이라는 게 이제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쥐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순간 어떤 사물이 있어. 예술가가 선택을 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쥐샹은 발견된 오브제. 오브제는 이제 어떤 사물, 기초적으로는 사물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발견했어.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요 사물은 자, 이게 지금 뭐죠? 물컵이죠, 물통. 그죠? 물통. 근데 만약에 요 물통을 제가 요 물을 먹고 책상에 놓고 여기에 연필을 꽂으면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연필꽂이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선택을 해요. 발견을 해서. 그러면은 이 사물은 애초의 용도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된 오브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선에 의해 발견된 것, 선택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명의 학생이 제대로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정답이었네요. 이게 현대 예술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은 이 저 소변기 하나가 여기서 40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 얼마죠?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아무리 소변기도 누군가가 선택을 하는 순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물로 거듭났죠. 사람들이 버리는 기와 조각, 깨진 똥, 연암이 발견해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문명의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게 진정한 장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직업이라든가 신분을 갖다 이렇게 칭의를 나누고 차별을 하잖아요. 연암은 다르게 생각해요. 다 모든 존재마다 저마다의 쓸모가 있어. 그거를 갖다가 발견해내는 눈이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늘 저 청나라를 가가지고 저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무찌르자 이러면서 이제 북벌이라고 했거든요. 19세기까지 맨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뭐 속어로 보면 개무시라는 말 있죠. 왕무시하고 막 그럴 때 연암은 오히려 배울 건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중국의 문물과 문화를 꼼꼼하게 관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조선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조선 사회를 좀 잘 살게 할까. 그래서 그거를 써낸 글이 바로 열하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하일기를 읽으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연암의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꿈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허생전이니 호질이니 이런 굉장히 뛰어난 소설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알기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한번 맞추는 학생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조오연 이제 오연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떤 지용 문학상을 탄 작품이에요. 이게 읽어보니까 하루라는 오늘 뜨는 해 보고 지는 해 보았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무엇? 바퀴벌레? 좋아요. 상상력 좋아요. 근데 바퀴벌레는 아니었습니다. 예? 좀 요 안에서 찾아봐. 예. 연어가 맞아. 나왔어요. 연어. 연어. 연어가 나왔어요. 야, 좋아요. 연어. 연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알 까고 죽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 곳으로 가고 게 연어잖아. 근데 여기 한 학생이 맞췄어. 요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죽잖아. 하루에.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루살이죠. 네, 이게 하루살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 2, 3일 살아. 2, 3일. 하루 동안 뜨는 애 보고 지는 애 봤으니까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어. 자,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어. 알까고. 그러니까 연애하고 자식 낳고 그리고 미련 없이 죽었어요. 그죠? 생산력 활동도 했어. 근데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살아있는데 산 것 같지 않고 살아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영부영 때울 때 많잖아. 산 것 같지 않게. 그러면 하루살이는 생산활동 다 하고 우주이치 깨닫고 미련 없이 죽어.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성자는 저 하루살이라는 거야. 하루살이는 우주이치 깨닫고 자기가 할 생산활동도 다 하고 그냥 미련 없이 죽는데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영부영 그냥 그 죽음에 대해 미련만 가지면서 산 것 같지 않게 살까? 그러면 누가 진정한 성자지? 우리는 누가 가장 하찮은 인생처럼 보여요? 하루살이가 하찮아 보이죠? 하루살이가 10시에 죽으나 12시에 죽으나 어때 소용이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도 사실은 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을 사나 10년을 사나 어차피 점이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하루살이를 통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하루살이 너무 하찮아. 근데 이분은 그 하루살이의 그 삶을 통해서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연암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해충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모기, 바퀴벌레 많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저 모기가요 피를 빨잖아요. 이 피를 빠는 게 그 임신했을 때 좀 싱싱한 걸 주고 싶을 때 자기 새끼에게 그럴 때 사람 피를 빠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기 한 마리를 딱 죽여 피 빠는 그럼 어떤 거죠? 그러면 2개의 생명을 죽이는 거야. 임신한 그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자식을 사랑해. 나중에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생명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연암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연암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기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시절에 쓴 글을 보면은 똥 푸는 사람, 거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요.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성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사람이다. 이런 글을 소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암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친구를 갖다 쟤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막 이렇게 잘해주고 나보다 못난 애는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함없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또 열알기에서 배우는 연암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호질에서 호랑이나 벌이나 사람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야지 서로 막 싸우고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생태 정신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고 세상에는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해 내느냐. 그 발견해 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연암의 정신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떤 거 들을 때 그 옛날 개그 프로그램엔 그런 거 많았는데 그 혹시 오빠 만세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팝송을 한국어로 이렇게 하고 들리면 한국어로 소리가 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들어. 우리의 귀가.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을 헷갈리게. 코도요.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어때요?
처음에 엄청나지. 근데 10분 지나면 어떨까요? 괜찮아지는 이유가 코 감각이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안 난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되게 역한 냄새가 나는 건데도 그만큼 감각 기관은 되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연암이 야 너무 눈과 귀만 믿지 마. 그러지 않고 명심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그것이 바로 세계의 객관적을 실상을 이해하는 방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소리와 색은 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학교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위험함은 강을 건너는 일보다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언가를 볼 때 한 가지만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봐야 돼. 양쪽 반대편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것이 바로 연암이 말하는 명심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일야 구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서현 학생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해서 준비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연암은 귀와 눈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는데요. 네. 말 뜻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과 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지각기관인데 어떻게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 네. 지금 질문이 어쨌든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 지식을 익히고 뭔가 배우는데 눈과 귀를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세상을 갖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또 고차원적인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연암이 그러니까 만약에 눈과 귀를 아예 믿지 마 이러면 이건 장자야. 장자는 불가지론. 알 수 있는 건 없대요. 눈과 귀의 감각 기관을 아예 안 믿어. 근데 연암 박조는 그것보다는 눈과 귀를 좀 전적으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눈과 귀는 한계가 많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를 무조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편도 생각을 해. 한쪽만 보지 말고 그 양면. 우리가 친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편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도 다 일리가 있어. 그 양쪽을 들어봐야 돼.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면. 그렇겠죠?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만 보거나 듣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있게 보고 또 내가 너무 그 안에 빠져들어 보기보다는 이렇게 비판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 객관적으로 비판적인 거리에서 그 대상 양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세계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깨달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보세요. 보지만 말고 생각하래요. 겉으로 드러난 것 속에 있는 속성을 찾으라. 눈이 아니고 뭐로 읽으라고요? 마음으로 읽으래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친구의 안에 숨어 있는 슬픔도 고민도 읽을 줄 알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을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하나로 이제 갈무리를 할까 해요. 연암이 북학의 서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배움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로 물어봐라. 어린아이 하인일지라도 나보다 많이 알면 배워야 한다. 이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어때요? 물어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왜?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자존심이 뭔가 상해요. 자존심. 왜? 그죠. 자존심이 상하고 뭐 흔히 뭐 팔린다고 하죠. 뭐 속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묻지를 않고 그냥 막 아는 척.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안 좋은 거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용기예요. 중요한 거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건 무시하면 안 돼. 그다음 배워서 아는 게 중요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움의 태도가 있으면 나보다 좀 못난 친구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보다 아는 게 있으면 배워야 돼요. 그게 진정한 바로 이제 배움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굽힐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에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존감은 갖되 자존심은 굽히거나 낮출 수 있을 때 진짜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한 배움의 자세에 모르면서도 괜히 또 모른다고 하면 창피할까 봐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누구에든지 묻고 더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정말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 같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들려주기 때문에 핵심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배운 거 한두 가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열알기 첫걸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대로 좀 보내기가 조금은 아쉬워서 우리 패널분들이 또 대피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학생이 혹시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손들어서 한번 질문해도 네.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아 그래요? 네. 네. 작가님은 연하 박지원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 연암 박지원의 매력은 뭐 이렇게 이제 손에 꼽을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연암은 경계인의 그런 그래서 그렇구나. 네. 경계인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를 바라죠. 이렇게 소속돼야 편하니까. 근데 연암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객관적인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정한 편을 들기보다는 객관적인 진실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플라톤의 동굴 비유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거를 세계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면서. 그런데 연암은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세계를 본 거야. 진짜 해가 비치는. 그러면서 그 진짜 세상을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늘 누군가를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좋은 글은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쓰는 게 진짜 참된 글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연암처럼 정말 무언가를 갖다가 막 쫓으려 하지 말고 나의 주체성, 나다움, 나는 나다 이 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배운다면은 그것이 연암의 매력이자 연암을 잘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 다 열알기 첫걸음을 책을 열심히 읽고 오늘 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읽었을 때랑 네. 고등학교 읽었을 때랑 네. 대학교 때 읽었을 때랑 또 성이 돼서 읽었을 때랑 그 고전이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네,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도 많고 또 네.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전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할까? 이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오늘 돌아가서 네. 또 여러 번 다시 읽는 우리 또 학생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수많은 그 고전의 소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고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고전을 너무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고전은 분명히 오늘날의 지혜와도 통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거리감 자체를 먼저 이렇게 없애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도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과 죽음,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멋지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고전을 갖다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은 나의 어떤 삶 또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바로 오래된 미래다라는 그 흔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전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친숙해지고 또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쓴 그런 고전저서를 읽어가면서 더욱 고전을 통해서 고전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유익하셨나요? 네. 저기 잠깐만요. 네. 네, 참 제가 그 한 학생에게는 책을 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약속은 지키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 주고 싶지만 지금 아까 우리 학생이 너무 똑똑하게 훌륭하게 대답을 잘해줬으니까 오늘 책은 선생님이 송은채 학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양님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과 또 두 분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멋진 이야기 또 해주신 박수민 선생님께도 우리가 큰 박수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3년 고전과의 만남 인문학의 향연 중학생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첫 번째 1부 박승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열알기 첫 걸음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저희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